선택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선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이고 선형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문제 중에 특정한 요소를 찾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조금 전형화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전용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최대값을 찾는다든지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그런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활용했고요. 반대자 논법은 최악의 경우에 필요한 입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력에서 필요한 비교 횟수를 파악해 가지고 비교 하한을 찾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도구는 아니고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인데 반대자 논법을 이렇게 적용하려면 반대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반대자 전략을 유심히 보면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 살펴봤고, 물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건 너무 단순한 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가 반대자 논법을 적용해 가지고 살펴본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 동시 찾기, 두 번째로 큰 최대값 찾기, 요거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값 찾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값 찾기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 요 중간값에 대한 그 파트를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한을 찾아줬는데 그 하한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중간값 찾기라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은 좀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딱 중간에 뭔가 있겠죠. 그리고 다 다른 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출력으로 내줘야 되는 것이 중간에 있는 값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값.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중간값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냐, 이 정보가 뭔지를 파악했고, 그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를 몇 번 해야 되냐,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교 하한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중간값을 알기 위해서 어떤 값이 얘가 중간값인데, 요 중간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 n-1개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얘와 나머지 애들 간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얘네들은 얘보다 다 작다. 즉 요 개수들만큼 똑같은 수의 개수들이 나보다는 작고 또 나보다는 그만큼만 애들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이제 얘가 중간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1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n-1개. 그러면 이 n-1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필요한 반대자 논법을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이 필요한 n-1개의 비교를 외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비교를 반대자가 유도할 수 있을까? 뭐 여기 정보가 아니라 비교네요. 예, 근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n-1개의 비교 외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비교를 반대자가 유도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비교 하한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교를, 이 중간값을 찾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할 텐데 그 비교들을 핵심 비교, 비핵심 비교로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 비교는 뭐냐면은 여기에 뭐 써 있지만 얘네들이 다 핵심 비교예요. 즉 얘가 중간값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비교들, 그 비교들은 이제 핵심 비교가 되고, 나머지 비교들, 만약 얘랑 비교했다, 그거는 의미 없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없는 비핵심 비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다 비교해서 얘는 중간값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쟤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x와 y를 비교했을 때 핵심 비교는 이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핵심 비교이고, 이 중간값과 얘가 중간값이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필요 없는 그런 비교들은 다 비핵심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자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교가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자는 늘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어떤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가 비핵심 비교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이제 그 알고리즘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핵심 비교는 결국에는 하나는 중간값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중간값보다 작은 이런 애들의 비교는 비핵심 비교가 됩니다. 왜 얘가 비핵심 비교가 되고 이렇게 답하면은 좋으냐 하면은 언제든지 얘의 위치를 여기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답이 자기가 말했던 거의 일관성이 안 깨지죠. 얘가 얘보다 크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얘 위치를 여기로 바꿔도 여전히 얘는 얘보다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은 얘가 중간값이라는 얘기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비핵심 비교로 답을 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이 어떤 생각했던 답이 틀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반대자는 저렇게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을 해야 알고리즘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 전략을 이제 살펴볼 건데, 반대자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그냥 알고리즘을 우리가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비교 기반이니까 두 개의 요소를 서로 비교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A와 B를 비교했어요. A와 B를 비교하면은 A가 큰지 B가 큰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어떤 값이 중간값이다 라는 거에 어떤 유용한 정보가 돼요?
그 자체로는 유용한 정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A가 크고 B가 작은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커. A가 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더 빨리 중간값을 찾을 수 있을까? 별로 뚜렷한 게 없죠.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 이렇게 비교할 텐데 얘 비교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중간값을 찾을까 생각해 보면은 마땅한 어떤 전략이 머리에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또 A와 B, B와 C를 비교한 후 D는 그러면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지 좋은 건가? 유리한가? 근데 제일 좋은 비교들은 계속 비교했는데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되면은 어떤 순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막 A, B는 B가 큰데 이게 아니라 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값을 판단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교할 당시에 어떤 두 요소를 비교할 당시에는 이 비교가 알고리즘 입장에서 핵심 비교인지 비핵심 비교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놓고 봤더니 그때 그 비교는 핵심 비교였구나 라고는 알 수는 있지만 어떤 비교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이 비교가 핵심 비교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값을 찾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드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중간값 찾기에서의 반대자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은 중간값으로 사용할 값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결정을 해놓고 가요. 뭐 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쉬워지는 건 아니니까 중간값을 어떤 값으로 쓸지를 반대자는 마음속에 이제 결정해놓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값이 대열의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미리 고정해 놓지 않아요. 제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할 때 그때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럼 그 비교에 따라서 반대자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 요소를 처음으로 비교하면 그 위치에 값을 할당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둘 다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는 중간값보다 큰 값, 하나는 중간값보다 작은 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어 있어요. 아직 비교가 한 번도 안 된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의 상태는 예전에 봤을 때는 n이라는 상태가 되겠죠. 비교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하나는 중간값보다 큰 애, 하나는 중간값보다 작은 애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답변했는데 얘를 중간값보다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얘를 중간값보다 크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알고리즘이 답을 찾는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할당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5가 할당되어 있고 진행하다가 중간값은 9로 결정된 상태에서 A와 B를 비교했는데 B는 아직 값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비핵심 비교가 돼야 되니까 B에는 9보다 작은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핵심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요소들을 비교할 때 이제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계속 최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은 그
배열에 있는 요소들이 채워져 나가겠죠. 근데 채워져 나가는데 2분제 n-1개보다 많은 수를 중간값보다 크게 작게 할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 순간이 되면은 이게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답변을 해주다 귀찮게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2분제 n-1보다 어떤 값들이 커졌어요. 커진 값들이 2분제 n-1보다 많아지면 안 되고 2분제 n-1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할당 안 된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은 모두 중간값보다 작게 할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거죠. 입력이. 입력에는 n개 요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중간값 빼고 나머지는 중간값보다 크고 반은 중간값보다 크고 반은 중간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보면은 예전엔 W, WL, 뭐 L 이렇게 이제 그 상태들을 나열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상태를 L, S, N 세 가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아직 한 번도 비교를 안 한 상태. L은 중간값보다 크다고 이제 답변이 된 상태고 S는 중간값보다 작다고 답변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과 N을 비교하면은 SL 또는 LS로 답변을 하게 되겠고 L과 N을 비교하면은 N의 S, S와 N을 비교하면 N의 L을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2분제 n-1개가 L 또는 S가 되면은 이 전략을 쓰지 않고 할당된 어떤 상태대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들은 모두 비핵심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B를 비교하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NNNN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를 L, 중간값은 미리 결정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 S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C, D를 항상 NN을 비교하는 게 뭔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NN을 비교하면은 이제 얘는 L, 얘는 S가 돼요. 그러면 4개가 찾죠. 그러면 이제 그 안 한 데다가는 중간값을 할당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 할당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이 물어보면은 그 물어본 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C와 E를 비교하면은 C가 더 크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대자 전략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A, B하고 그 다음에는 B와 C를 비교했어요. B는 이미 값이 할당된 상태고 스몰로 나왔으니까 C는 그러면 라지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2분제 n-1개 2개가 L이 되거나 2개가 S가 되면은 이제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안 찬 그 위치에다가 그 중간값을 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자 전략인데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을 보면은 이걸 왜 분석했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반대자가 얼마나 많은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나? 저거를 이제 알아야 이제 그 중간값을 찾을 때 필요한 비교 하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2분제 n-2개의 n들 간의 비핵심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심 비교를. 그러면 최소 이 반대자는 2분제 n-1개를 비핵심 비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 비교의 답을 주기 전에 핵심 비교가 되는 어떤 비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반대자는 2분제 n-1개의 비핵심 비교의 답은 늘 답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분제 n-1개의 비교는 늘 비핵심 비교로 답변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뭘 물어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이 잘만 하면 n-1개의 핵심 비교들만 해가지고 중간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만큼의 비교가 그 중간값을 찾는데 필요한 하한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한이 맞나요? 뭐 최악의 경우니까.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최선의 경우. 내가 운이 되게 좋았어. 그러면 몇 번의 비교로 중간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n-1번의 비교로 찾을 수 있죠. 내가 딱 선택을 했어, 하나를. 그런데 걔가 우연히 중간값이 됐어요. 그래서 걔를 나머지 애들과 한 번씩 비교를 했어. 한 번씩 비교를 했더니 반은 얘보다 크고 반은 얘보다 작다고 알게 됐어요. 그럼 나는 뭘 찾은 거야? 중간값 찾은 거죠. 그럼 그때 소요된 비용은 얼마예요? n-1죠. 그렇죠? n-1.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에는 n-1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쓸데없는 비교를 하더라도 그 비핵심 비교를 이 문제 n-1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핵심 비교 이 반대자가 그 비핵심 비교 답을 고의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핵심 비교들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결국에는 결론은 그러니까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은 하한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알고리즘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죠. 없어요. 이거를 만든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중간값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연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봐도 근처에도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중간값 찾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봤던 다른 전용 문제들을 봤더니 되게 효과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비교만 갖고 답을 찾고 있었어요. 두 번째 큰 값도 그랬고 최대값, 최소값, 종시찾기도 그렇게 됐는데 중간값은 우리가 반대자 논법을 써서 비교 하한을 알아봤지만 그 비교 하한을 만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시면 그걸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중간값에 대한 걸. 그래서 중간값 찾는 게 효과적으로 찾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값 찾는 건 어려운데 이제는 그 어떤 전형 알고리즘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범용적으로 어떤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k번째 요소를 찾아라. 그걸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만드는 게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 중간값도 그렇지만 어떤 애를 딱 선택했을 때 얘보다 큰 애, 얘보다 작은 애로 분할할 수 있으면 거기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를 우리가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얘보다 작은 애, 얘보다 큰 애, 어떤 애들은 큰 애고 큰 애가 몇 개, 작은 애가 몇 개, 요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은 중간값도 물론이고 K번째 요소를 찾을 때도 그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요소를 주어졌을 때 이 요소보다 큰 애, 작은 애로 분할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했었죠. 어디서 했어? 빠른 정렬할 때 그걸 했었잖아요. 빠른 정렬할 때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정렬할 때 썼던 분할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뭔가 쉽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 K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특정 i번째 수를 찾는 문제는 그 문제 전용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안 써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값을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i번째 수를 찾는 어떤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하고자 하는 위치와 무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정렬하는 거는, 정렬해서 답을 주는 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ON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K번째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번 찾아야 돼. 우리가 여러 번 알고리즘을 써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는 로그 n개 이상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선택 문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렬해놓고 찾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렬하는데 비용은 n 로그 n이고 선택 문제의 비용은 ON인데 그 ON을 내가 로그 n번 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비용은 n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문제의 경우에도 내가 많은 위치를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찾아야 되면은 정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K번째 요소를 찾으려 할 때 전체를 꼭 정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정렬할 수 있어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정렬에서 썼던 그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선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빠른 정렬에서 사용된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선택 문제를 그걸 이용해서 해결하는 선택 알고리즘은 확률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빠른 정렬에서 있는 분할 알고리즘은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분할해가지고 선택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선택 문제 역시, 선택 알고리즘 역시 확률적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요소를 우리가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번째 요소를. 그런데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할을 우리가 ON에 얻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요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을 수는 없죠. 피벗이 세 번째 위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소는 그 세 번째보다 뒤에 있으면 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벗이 다섯 번째로 가버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그 피벗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빠른 정리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근데 빠른 정렬하고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빠른 정렬은 파티션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도 정렬해야 되고 오른쪽도 정렬해야 되죠. 근데 선택 문제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요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한쪽만 다시 정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빠른 정렬은 매번 재기 호출이 2번 일어나지만 빠른 정렬은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은 재기 호출이 항상 한 번만 이루어져요. 2번에서 한 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Rselect 알고리즘에서 마찬가지인데 빠른 정렬도 최악의 경우에는 정렬되어 있을 때 맨날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N제곱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Rselect도 N제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랜덤으로 우리가 피벗 선택하니까 저런 게 나타날 확률은 매우 드물겠죠. 거의 가능하지가 않을 거고요. 거꾸로 피벗이 가장 매번 최선으로 선택된다. 그러니까 반씩 줄어든다, 문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점화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요 점화식이 원래는 이제 합병 정렬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죠. 빠른 정렬도 그 최선의 경우 2가 되는 거고, 그럼 N-N이 되는데, 얘를 도사 정리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ON이 돼요. ON.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를 선택하면 ON이 되는데, 우리가 빠른 정렬 분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게 최선의 경우인데, 평균적으로도 얘와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빠른 정렬도. 빠른 정렬도 최선의 경우에는 2 해가지고 합병률과 똑같이 N-log N이었는데 걔를 확률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N-log N이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Rselect도 ON이라는 걸 ON이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하지? 이게 또 좀 신기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도 하는구나.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 빠른 정렬에서는 이제 두 요소를 몇 번 비교하냐 이거 갖고 분석을 했었죠. 두 요소를 빠른 정렬에서는 최대 한 번만 비교를 해요. 절대 2번 비교를 하지 않고 한 번도 안 비교할 수도 있어요. XI와 XJ가 임의의 두 요소가 있을 때 빠른 정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비교할 수도 있고 전혀 비교하지 않고 정렬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Rselect는 그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뭘 하냐면은 파티션을 해요. 파티션을 하고 적어진 공간에 대해서 다시 재기 함수를 수행합니다. 그게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 빠른 선택, quick select, Rselect 알고리즘 되겠죠. 그래서 빠른 정렬, 그러니까 Rselect에서는 재기 호출 밖에서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파티션을 하게 되겠고, 그 파티션의 비용은 선형이에요. ON이에요. 그래서 걔를
CN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select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은 매번 하나의 재기 호출만 이루어지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빠른 정렬하고 각 재기 호출마다 처리하는 입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근데 얼마나 작아질지는 매번 모르죠. 모르는 거고요. 근데 이 크기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진행 정도를 측정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hase라는 단계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phase 0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j-번째 phase는 요 사이에 있으면 j-번째 그 단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뭐냐면 j가 0을 대입해 보면 여기는 n이죠. 1이 되니까 n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분의 3이 되니까 75% 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n을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에 따라서 또 75%보다 작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75% 이상일 경우를 j equal 0으로 놓고 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끝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어쨌든 75% 이상일 요 경우를 이제 놓고 이제 우리가 이 페이즈가 얼마나큼 빨리 도달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페이즈에서 일어나는 재기 호출 수를 xj로 놓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xj.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돼요. 가능한 모든 페이즈에서 페이즈가 점점하다 페이즈가 이제 빵이 되겠죠. 페이즈가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하는 그 분할의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 이 앞부분보다는 요걸 보시면 좋겠는데 요 크기에서 이제 재기 호출이 75%로 이제 벗어나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몇 번의 재기 호출이 일어나냐? 2번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페이즈에서 소요된 그 연산의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CN이고 그 CN을 요만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주 그 핵심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빠른 정렬할 때도 분석했듯이 피벗을 랜덤으로 선택하면은 50%는 반은 25, 75 분할을 해줘요. 그리고 25, 75 분할을 해주면 그 좋다는 반에 해당되는 애를 선택하게 되면은 페이즈가 다음 페이즈로 넘어갑니다. 75%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25, 75 분할을 해주면은 또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는 거고 한 번에 왕창 페이즈가 페이즈 0에서 3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5, 75 분할을 50% 확률로 해주니까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50%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 정도 선택하면은 페이즈가 벗어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페이즈가. 두 번에 한 번은 50%니까 그 좋은 피벗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빠른 정렬에서도 결국은 두 번에 한 번꼴로 좋은 애 선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트리의 높이는 로그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2 이하이기 때문에
2와 같거나 2 이하이기 때문에 2로 놓고 보면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8C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뭐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제 50% 랜덤하게 선택하면은 50% 이하로 25, 75 분할을 해주고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좋은 분할을 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그 답에 찾아 나갈 것이고 그 비용들을 다 합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셀렉트는 빠른 정렬에서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제 선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수학적 분석을 떠나서 이 알고리즘은 이해되죠. 그렇죠? 요 개념,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찾아가는데 빠른 정렬은 양쪽을 다 정렬해야 됐었지만 빠른 정렬은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요쪽에 있으면 요쪽만 다시 분할해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빠른 정렬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면은 ON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 이런 경시대 같은 데 있는 기출문제나 면접 문제 같은 거에서도 뭐 K번째 작은 애들, K번째보다 작은 애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R셀렉트를 쓰는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R셀렉트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구현할 수 있어요. 뭐만 구현하면 되는 거야. 분할 파티션만 하는 것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빠른 정렬을 한번 구현해 보면 거기서 그 파티션 함수만 갖다가 쓰면은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인 알고리즘 말고 결정적으로는 선형 알고리즘을 못 만드냐? 선형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 근데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5분이 요 알고리즘 선형 시간에 그 선택을 해주게 하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요 5분이 되게 유명한 분들인데 이 알고리즘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세히 볼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조금 접근을 해봅시다. 아이디어만. 자,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분할 파티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티션. 근데 파티션을 이용하는데 R셀렉트는 피벗을 뭘로 선택했냐면 랜덤하게 선택을 했어요.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확률적 알고리즘 되죠. 그러면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확률적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고 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피벗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된 피벗을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선택한 피벗이 좋아야 되는 거지. 25, 75 분할을 해준다든지 뭔가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얘가 결정적으로 선택했는데 얘가 막 나쁜 애가 선택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애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결정적인 방법으로 선형 시간에 피벗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가장 좋은 피벗은 뭐야?
중간값이죠. 어? 중간값을 늘 찾아서 분할하면은 당연히 선형 시간이 되겠죠. 근데 중간값을 선형에 찾는 알고리즘이 효과적인 게 없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러면 중간값과 가까운 애를 뭔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전체 배열을 크기가 5인 작은 배열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15개 있으면 5개씩 나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요 5개씩을 정렬합니다. 정렬을 하면 요 5개에서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5개에서 중간값이 나와요. 요 5개의 중간값이 나와요. 그러면 요 3개가 그 5개씩 나눈 거의 중간값들이죠. 그럼 걔를 모아서 요 3개에서의 중간값을 찾아요. 그럼 그 값이 8이 되는데 이 8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정말 무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게, 우리가 1장에서 과제로 했던 숙제가 뭐였죠? 팀소트 했었죠. 그 팀소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8개, 16개, 32개 크기로 나눠서 나쁜 알고리즘을 갖고 정렬을 했어요. n제곱 알고리즘을 갖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성능이 n제곱이 아니라 n로그 n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5개짜리를 정렬하고 있어요. 5개짜리를 정렬해도 정렬하는데 5개짜리에는 n로그 n 알고리즘 써서 정렬하겠죠. 그런데 작은 크기의 5개짜리를 나눠서 정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요걸 얻는 데까지의 비용은 선형이에요. 얘가 선형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을 찾는 거는 그냥 찾는 거고 5 아니고, 얘를 모아서 여기서 또 중간값을 찾는 건 또 반복적으로 하면 되니까 5n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매우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각 작은 단위에 대해서 좀 비싼 연산을 써도 그게 전체에 대해서 비싼 연산을 쓴 거랑은 전혀 비용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애를 찾아서 파티션을 하게 되면 이 애가 어느 정도 좋은 피벗이 될까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얘가 별로 좋은 피벗이 안 돼. 피벗이 안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얘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피벗을 찾더라도 성능이 안 좋겠죠. 그러면 요 찾은 8이 어느 정도 성능이 좋게 만들어주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였어?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아까는 3개였는데 이제 5개로 늘렸어요. 그럼 5개로 늘리면은 요렇게 5개, 요것도 정렬하고 요것도 정렬하고 요것도 정렬하고 요것도 정렬하고 요것도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한 다음에 중간값들 찾아봤더니 6, 15, 13, 17, 8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값들 중에 중간값은 13이 돼요. 그러면 13이 됐을 때 이 13보다 작은 애들은, 어느 애들은 다 작아요. 이게 조금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13보다 어때? 작죠? 또 요 진한 데에 있는 애들은 13보다 어때? 커요. 그러면 저런 애들이 전체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30%는 넘는다는 거야. 30%는.
그러니까 중간값의 중간값을 찾아가지고 피벗을 쓰면은 30%는 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인지 모르죠. 그렇죠?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고 모르는데 확실히 작은 애들은 30%보다는 많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큰 애도 확실히 30%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7 이상으로는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25, 75 이하의 분할을 항상 보장해주면 당연히 ON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빠른 정렬은 50% 확률로 25, 75 분할을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ON이 됐듯이 얘는 두 번에 한 번 꼴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70% 분할을 해주는 거죠. 훨씬 더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좋으면 그보다 더 작을 수는 없지. 항상 30% 이상으로는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잠깐 살펴보면 요걸로 놓고 보면은 요게 디셀렉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위에 내용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find medians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5칸들 그다음마다 정렬해요. 소트라는데 뭐 그거는 빠른 정렬 뭘 쓰든 상관없어요. 좋은 알고리즘 써서 정렬을 해가지고 합니다. 정렬하는데 당연히 그 인플레이스가 되는 정렬 알고리즘 쓸 거고 정렬해서 이제 찾으면 처음부터 이제 정렬해 나가는데 얘가 중간값이에요. 그럼 얘를 맨 앞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하고 나서 얘는 두 번째 갖다 놔요.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찾고는 얘를 여기 갖다 놓고 끝내요. 그러면 여기까지 중간값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은 앞부분에 모여 있겠죠. 앞부분에 모여 있으면은 쟤네들이 클 거예요. 꽤 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디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중간값 찾는 디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렉트 된 애를 뭘로 쓰냐? 피벗으로 써요. 피벗을 써가지고 이 과정을 둘 중에 한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요거의 크기는 70% 이하가 되는 거죠. 이게 디셀렉트고 그럼 디셀렉트는 이 안에서 두 개의 제기가 일어나집니다. 중간값의 중간값 찾기 위한 디셀렉트.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하고 나서 이제 하기 위한 거. 나머지 파티션하는 비용, find median 하는 비용들은 다 ON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면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비재기적인 분해는 ON이 되겠고 이제 중간값 그러니까 우리가 피벗으로 사용할 애를 찾기 위한 재기 호출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파티션에서 그 재기 호출이 이루어진 게 요건데 이제 얘네들은 그 표준 점화식은 아니죠. 표준 점화식은 아니니까 도사 정리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얘가 10cm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설정해 놓고 실제 10cm보다 작다라는 것을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 과정은 m보다 작은 애들은 다 10ck보다 작은 비용이 들 거다라고 가정해 놓고 tn은 요 비용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 크기들은 이제 m보다 작을 테니까 요 귀납 과정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결과는 10cn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요것도
뭐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제 도사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얘가 대략 이럴 거다라는 거를 가정해 놓고 귀납법으로 실제 성립하는지 보고 성립하면은 이제 얘는 요 비용일 거다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D셀렉트예요. 근데 D셀렉트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D셀렉트를 쓸 것 같아요? 실제 응용에? 안 쓰겠죠. 그렇죠? R셀렉트와 D셀렉트는 시간 복잡도는 같아요. 그렇죠? 둘 다 ON이에요. 둘 다 R셀렉트도 ON, 얘도 ON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ON인데 그 생략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D셀렉트가 훨씬 많죠. 생략된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현한다고 생각해도 구현하는 거는 R셀렉트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영구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되게 의미 있을 텐데 그렇게 제시된 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테크닉으로 알고 지나갔으면 좋은 요소는 어떤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작은 단위에 대해서 조금 비싼 연산을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게 비싼 연산을 쓴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거든요. 얘네가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120개의 연산 이상은 안 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그렇게 나눠진 애가 몇 개 있냐면은 n을 5로 나누면 되죠. 15개면 3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24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비싼 연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연산의 수는 일정할 거고요. 최대. 그럼 그게 120이 됐든 240이 됐든 뭐 500이 됐든 되겠죠. 그러면 그거 놓고 나눠보면 결국에는 몇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